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허균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공부 열심히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본문은 이제 거의 정리가 다 됐고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까지 한 강의만 들으셔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 오늘은 제가 세종 이도의 눈물 책을 집필하기 전 여러 가지 관련된 학문들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소개할 내용은 우리 과연 역사, 사회, 지리 이러한 교과서들이 정확히 기재가 되고 그 내용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991년도에 일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전후로 하여 문화유적 발굴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그 법안 통과와 관련되어 경기도 김포, 즉 일산 신도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김포의 벼농사 자료들을 역사 유물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러한 발굴의 책임을 맡고 일을 하신 분이 동아시아 농경문화연구소의 강신일 박사 외에 여러분들이 애를 쓰셨죠. 여기서 다행히 우리 농경문화가 한반도 유입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김포의 과거 신석기 혹은 구석기에 해당하는 시대에 약 5,000년 전의 벽시가 재배된 벽시가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그동안에는 세계의 곡물 중 전체 인구의 30%가 주식 또는 양식으로 사용하는 쌀의 기원에 대한 논쟁이 더 많이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중국의 후난성과 인도에서의 쌀 재배가 어느 것이 먼저 나라고 한참 경쟁이 붙었을 당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김포에서 가와지 벽시가 발견됨으로써 이제는 3파전의 양상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난성 벽시는 기원전 9,000년에서 11,000년에 이르는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에서는 벽시 발굴을 시도하였고 드디어 자기들이 가장 최초의 벼농사를 재배한 지역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인도에서도 또한 5,000년 이상이 된 벽시가 발견됨으로써 그 논쟁이 가속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1년까지 인도와 중국은 벼 재배에 대한 기원에 대한 논쟁으로 계속 다투게 되었고 결국에는 중국이 가장 최초로 벼를 재배한 국가다라고 세계학회지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충북 청원 오창에서 1994년도 이후에 산업단지 개발을 시작하였는데 1998년 조창욱 소로리 혹은 남촌리 이 일대에서 충북대학교와 단국대학이 공동조사팀이 탄화벽시 59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을 위하여 미국의 지오크룬 연구소와 우리 서울대의 벽시의 연대 측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결과 이 벽시들이 13,000년 혹은 15,000년 전에 벽시라고 판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학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소로리 벽시를 혹은 남촌리의 벽시를 발굴한 팀은 총 책임지휘는 충북대학교 미술사학자 이웅주 교수님 외
여러 고고학자들이 이 일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 이웅조 교수님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많이 봐왔던 단양 수양계 유적과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 등을 발굴한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벽시와 토층들을 연대 측정하는 것은 서울대 물리학과 김종찬 교수님께 의뢰를 하였고 탄소 연대 측정을 담당하였는데 이때 쓰여진 방법이 AMS라는 그 방법의 탄소 연대 측정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5만 년 이내에서 당시에 가장 정확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탄소 연대 측정 방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벽시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라고 인정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나서서 인도와 중국보다 위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역사를 가진 벽시가 발견이 되었다. 이것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세계 학회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중국의 후난성 벽시가 세계 최고의 벽시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드디어 그 진실을 2003년도 영국의 BBC 방송에서 최초의 쌀 농사는 청원 소로리 벽시라고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학계에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달면서 단국대학교와 충북대학교, 서울대학에서 연구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는 이런 풍토가 생겼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역사서는 모두 위서라고 하는 역사학자들과 똑같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학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이 탄소 연대 측정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리고 토양도 그때의 토양인지 지층인지 다시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된다. 이와 같은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세계 학회지에 등재는 못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과연 정말로 12,000년, 15,000년 전에 벽시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유물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09년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다시 한번 재측정을 하는 이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 BC 13,000년에서 15,000년의 벽시가 맞을 뿐더러 토양과 지층을 정밀 검토한 결과 모두 12,500년 전, 14,800년 전의 토양이라는 것도 밝혀내게 됩니다. 결국 벽시가 발견된 벽시의 연대와 토양의 지층 연대가 정확히 일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위도가 중국이나 인도보다 높은 지역인 한반도 지역에서 어떻게 벼농사가 이루어졌느냐, 이러한 또 과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학자들이 다행히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그때 당시에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됐을 때 정말 제가 그 연구를 하신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제가 그걸 잊지 않고 지금까지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립작물연구소, 즉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춘천 중부작물부에서 냉해 실험을 하였습니다. 결과 추운 지방에서도 벼가 잘 적응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즉 13도에서 45도, 13도면 상당히 추운 시기죠. 이 시기는 예를 들면 한반도의 기후변화의 그래프를 보더라도 평균 기온이 선 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현재를 이르면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결국 1만 년 전에는 기온이 실제로 10도보다 조금 선회하는 기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13도 이상에서 벽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가설에는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을 전부 종합하면서 연구한 결과 이때 식물의 특성을 DNA까지 전부 밝혀내서 야생벼와 재배벼가 어떤 DNA 차이를 갖고 있는 것까지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춘천의 중부작물부에서 이루어졌던 성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충북 청원 소로리에서 발견된 벽시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대로라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석기인들 때부터 벼농사를 하였다, 재배하였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벼를 정확하게 DNA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소로리의 벽시는 야생벼와 현재의 벼의 중간 단계의 유전자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재배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고, 결국 2017년도에 세계 최고의 고고학 입문서 현대 고고학의 이해라는 이 책의 최신 개정판에 쌀의 기원지가 한국이라고 표기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충북 청원 소로리 벽시가 한국의 벽시로서 세계 고고학계에서 최고의 오래된 벽시이고 당시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집약된 재배벼였다는 것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사실 이 결과만으로도 세계사나 한국사를 다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사태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역사를 강의하면서 늘 안타까운 얘기들을 후배 혹은 선배님들한테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세종 이도의 눈물이라는 훈민정음을 주석하면서 주변의 여러 가지 경황들을 예를 들면 청동기 문자, 금문, 그리고 갑골문, 그리고 의문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면서 역사서, 그리고 지리서, 그리고 그 당시의 경제 문화를 알기 위한 농사법 등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뿐 아니라 다른 일들도 상당히 그런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콩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재배된 지역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죠? 우리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에 나온 우리 한반도에도 신석기, 구석기의 문화가 있었다라고 밝혀진 것도 우리는 참 부끄럽게도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우리 경기도 연천에서 발견됐을 때도 이 발견자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당시 미국에서 고고학을 공부한 미국의 병사가 마침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연천의 관광지를 돌아보다가 하천에서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전역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내용을 학회에 발표함으로써 우리 학자들이 바보들처럼 우리는 신석기 이후 혹은 청동기 이후에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저 일본 강점기 때의 역사를 그대로 따랐던 이 바보 같은 학자들은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학설을 바꾸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최근에 와서 우리
중고교 학교 역사 교과서에 이제는 아실리안 주먹도끼가 우리 한반도에서 발견돼서 우리 한반도에서도 구석기 이전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 그런 안타까운 이러한 우리의 학계의 실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후로 그렇다면 그 소로리 남촌리 그쪽 거기에서 발견된 벽시가 세계 학회를 놀라게 하고 세계 역사서를 다시 쓰는 획기적인 발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1999년 문화재청에서는 유적지의 이 지역을 보존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유적지로 묶으면서 정말 어이없게도 유적지의 10분의 1 미만만 지정을 하였습니다. 즉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그 주변을 통틀어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학회에서는 이 표지성만 덩그러니 하나 세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이후에 그 부지는 공장 부지 또는 어떤 산업개발 부지로 지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묻혀버리고 소멸돼 버렸던 것입니다. 2004년도 11월 달 문화재위원회에서 벽지 출토지역의 토탄층이 보존 증거로 또 미약하다라는 이런 바보 같은 주장을 하면서 기존 지정한 일부 지역만 보존하는 이러한 또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고 2007년도에서 한국토지공사는 보호지역에 있는 벽시가 출토된 유적지를 공장 부지로 일부를 매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부지도 모두 차차 매각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에 다행히 청원군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09년 공장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남촌리 1113번 3-9번지 이 일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원군이 매입한 부지는 그나마 또 유적지에서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머지는 공장 부지로 사용되어 버려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것이 그간의 어떠한 내용도 수정이 되거나 연구 결과가 발표되거나 더 집중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도 청주시 예산 2억을 들여서 결국 조형물만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조형물이 세워진 장소도 결국은 벽시가 발견된 그 지역에서 800m나 떨어진 800m 이격된 지역에 조형물만 덩그러니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숟가락을 이용해서 밥 먹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가지 단초만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벼농사를 최초로 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공장 부지로 매입되고 또 그렇습니다. 이후에 저 제주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가 또 발견이 됩니다. 세계 또 최초의 토기가 발견됩니다. 그 토기는 약 1만 3천 년 전 이상의 것이다. 이렇게 또 학계에서 또 발표가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 학계보다는 유럽의 학회에서 더 관심을 갖고 발굴을 해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연해주 한반도 일본동에서 출토되는 토기들이 마찬가지로 이 제주도의 덧무늬 토기와 또 같은 유사한 토기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토기보다 일본 혹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로 인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돼
되어가는 그런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도대체 우리 정부는 혹은 우리 문화재청은 우리의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넘어가는지 도대체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대한민국의 학자가 대한민국의 학자인지 정말 이런 부끄러운 일들만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는 시각을 여러분들 좀 더 폭넓게 보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세종 이도의 눈물 훈민정음 주석을 여러분들 왜 보셔야 되는지, 왜 읽어보시고 우리 문자가 왜 세계 모든 문자와 언어에서 종주국인지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 가설로서 양자강 일대에서 한반도로 벼 농사가 전파되었다는 학설이 아직까지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발표하고 2017년도에 전 세계 학회에서 한반도의 벽시 농사가 최고로 오래됐고 최초였다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과서에는 아직도 실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그런 얘기 어디 한 줄 나와 있나 보십시오. 심지어는 4만 년 전에 유골인 흥수아이 유물도 그때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우리 학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학자이고 어느 나라의 국민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농경과 목축이 문자와 언어의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현대학계가 주류로 하고 있는 가설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자 언어가 종주라는 가설과도 소루리의 벽시가 혹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농경문화의 종주국인 우리가 언어와 문자의 가설에도 정확히 부합합니다. 자, 그 외 농경문화에 쓰인 도구들, 예를 들면 벽시가 발굴된 현장 주변 200에서 400m 이내에서 대량으로 출토가 되었는데 집게, 긁게, 홈날, 몸틀 등 아주 정교하게 발달된 이러한 농기구도 그 지역에서 전부 분포가 되어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토탄층을 분석한 결과 하천 유역으로 자갈과 모래로 이어지는 이러한 연대도 벽시와 비슷하다. 즉 BC 12,000년에서 15,000년 이전, 즉 12,000년 이상의 모든 그 토탄층의 그러한 성분들이 벽시가 발견되는, 벽시가 재배되는 시기와 일치한다라는 이런 결과물도 다 나왔습니다. 자, 당시 기온은 추운 기후에, 즉 13도에서 15도 혹은 20도 안팎의 기후였습니다. 당시 한반도의 기후가 그랬습니다. 그 결과 이때의 그 기후에도 우리 연관 결과 벼가 충분히 생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결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학회에서 아직도 양자강 일대의 후난성, 운남성의 벼농사 시작 학설이 빨리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지리 교과서, 사회, 문화 교과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와 학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역사와 문화는, 역사와 문화의 그 척도는 그 나라의 자존심이자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왜 스스로 낮추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저는 훈민정음의 왜곡과 잘못된 한글 보급을 연구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방법을 접근하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식민의 세뇌 교육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노력해야 됩니다. 문자, 역사, 특히 우리말과 우리 문자가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 스스로 깨닫고 세계 언어와 문자가 우리나라에서 연원하였음을 종족임을 자부하고 그 정신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다. 우리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 토양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 정말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훈민정음을 주석하면서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 영어 교육 예를 들면 조기 교육이다 뭐다 해서 부작용이 많다 뭐라 이렇게 또 반대하시는 그런 분들 많죠. 아닙니다. 영어 교육 분명히 영어 교육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어 교육을 바탕하에 또 우리 글과 문자를 지금 현재 세계 정세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영어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공통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영어 문화권을 어떻게든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의 문화를 선양을 하기 위해서는 병법서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영어를 적으로 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어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될 분야입니다. 대신 영어 분야를 열심히 하고 또한 우리의 문자, 영어를 태동하게 한 우리 문자, 우리 언어, 우리 훈민정음을 열심히 공부하면 중국어 잘할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중국어 열심히 하면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문자, 우리 언어만 주장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가 우리 문자, 우리 언어에서 왔다는 자긍심을 갖고 영어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문자와 우리 말을 살려나가야 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 정세 이후에 세계 문화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 대두가 되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자, 언어가 세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바탕이 저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바탕, 토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이러한 강의들을 이어오면서 저 나름대로 뿌듯하기도 하고 또는 아쉬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현직에 궁궐 사찰을 짓는 목수이기 때문에 또 제 일을 또 소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는 좀 당분간 강의 시간이 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제 강의와 훈민정음 저 세종 이도의 눈물을 책을 보면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실 걸로 믿습니다. 자, 저는 이 현장에서 앞으로 제 전공인 건축, 즉 우리의 한옥을 어떻게 지어 나가는가, 우리 한옥의 그 아름다운 이 기술과 아름다운 그 형태를 여러분들께 다음 강의 때는
조금씩 화면에 담아서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하고 또는 제가 또 가끔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방향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긍심 이러한 얘기들도 하였습니다. 자, 분명합니다. 자, 우리 문자 즉 훈민정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우리 고대 문자들 그리고 우리 언어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세계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 영어의 어머니격입니다. 그 점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시고 제가 강의한 내용 열심히 또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가 현장에서 지정을 하고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깎는 모습 등 여러 가지 장면들을 화면에 담아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 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고의 문자와 언어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자가 앞으로 영어와 더불어 세계 문화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문자와 우리 언어가 이제 세계의 공용어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제가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 2도의 눈물 저자 김허균이었습니다.